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로 해야 될지, 클로즈업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됐는데 오늘은 우리 조선일보 땅짚고 한 기자님께서 인터뷰를 좀 청하셨는데 그냥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다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께도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촬영 스튜디오로 모셔서 지금부터 인터뷰를 받는 것을 그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선일보 소속이니까 보수야 이게 아니라요. 정말 어떤 그 소속의 기자님들도 괜찮으니까 어, 우리 기자님들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직접 출연하셔서 저한테 굉장히 냉철한 날카로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땅짚고에서 건설 부동산을 취재하고 있는 이승우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문 주시면 네, 네, 그냥 그대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좀 저서가 출간됐다고 하는데 일단 책 소개를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늘 그 책이 발간되는 날이거든요. 네, 이 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손을. 왜냐하면 아직 제 책을 못 받았고요. 아직 그 서점에도 못 갔고. 근데 오늘 아침에 8시에 강연이 있었어요. 그 뭐 그룹에서 뭐 책을 많이 사서 이 북콘서트처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오늘 아침에 만나긴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2025년 경제 전망인데요. 특히 25년 경제를 이제 피벗의 시대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은 굉장히 많은 걸 거시경제적으로 상징합니다. 그 피벗의 시대의 동안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물론 변동성도 높을 거예요. 그럼 그 변동성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결국 우리가 항상 매년 경제전망서를 제가 발간하고 있지만 그 내년 경제가 어떨까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은 친절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접근했고, 그리고 조금은 이럴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 기반 하에 이럴 거라고 판단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습득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되실 테니까 그런 것을 좀 선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구독자 여러분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좀 올해 남은 연말이나 또 예. 2025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24년 중반을 기점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은 플러스로 반등한 게 맞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24년 전망서에 썼었고요. 그리고 25년 전망서에는 어떻게 썼느냐? 그런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하면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0년 팬데믹 때처럼 금리 제로 금리로 인하했고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통화 정책 기조는 아닙니다. 그럼 팬데믹 경제 위기를 받아들고 그리고 그 경제 위기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던 그런 2020년, 21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조는 중립금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제로가 중립금리일 리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는 현재 약 2.5%로 보고 있습니다. 좀 낮게는 2.0%.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은 3.5%의 기준금리에서 약 2를 향해 혹은 2.5를 향해 그 사이라고 봅니다. 그 사이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입니다. 그 금리 인하하는 속도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보다 훨씬 더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조금 더 빨리 인하하고 우리는 천천히 인하하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좁혀질 것입니다. 좁혀지는 과정으로 피벗의 시대를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먼저 진단하겠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때 통상 한 7가지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 7가지 접근하에 봤을 때 결국 이 부동산 시장에 플러스 신호가 더 강한지 마이너스 신호가 강한지를 가감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컵을 이렇게 보시면 이 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정면밖에 못 보시잖아요. 근데 이 컵을 밑면도 보고 윗면도 보는 겁니다. 뒷면도 보는 거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결과적으로 컵의 모습은 어떨까를 명확하게 진단해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인터뷰하는 중에 책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미처 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미처 못 보는 부분 때문에 잘못 전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저의 이야기도 참조를 하시고 또 다른 부분의 이야기,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의 이야기, 다른 전문가분들의 전망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논리를 정말 360도로 다 볼 수 있게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첫 번째 접근이 바로 거시경제적인 기조죠. 거시경제적으로 이 시대를 나누면 저는 2020년부터 21년은 완화의 시대, 제로금리의 시대,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긴축의 시대, 고금리의 시대. 실제 경제가 어려워서 집값이 떨어졌다가 아니고 또 경제가 좋아져서 상승했었던 게 아니라 금리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였고 경기는 그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죠. 실물 경제는. 근데 자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었죠. 반대로 22년, 23년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었고 대대적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20년부터 23년부터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긴축의 시대였고 그런 관점에서 거시경제적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그런 국면임을 우리는 확인했죠. 근데 24년 중반을 기점으로 26년까지의 세계 경제 흐름을 저는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가격 상승세가 20년, 21년 때만큼이 아니라 매우 완만한 그러니까 물론 하락하는 구간을 만날 때도 있을 만큼 그냥 강보합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다면 상승이고요. 그 정도 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강보합의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2025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구독자분들이 또 서울 아파트에도 관심이 많은데 네, 또 올해까지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서울 아파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24년 전망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비대칭화라고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25년 전망의 부동산 시장 트렌드는 그 비대칭화의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화될 거라고 서울과 보시는. 예, 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의 흐름이 유지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승하는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 중심인 겁니다. 저는 그런 흐름이 이제 비대칭화인데, 그러니까 결국 비수도권 가격과 서울 수도권 가격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양극화되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이 더 추가적으로 진전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주간 단위의 집값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서울은 0.23% 정도, 이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0.23% 상승하는 거야. 매주.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10억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억, 5억짜리가 얼마나 상승하냐의 문제인데 5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봐도 하락세입니다. 아직도 하락세입니다. 상승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수도권은 상승하는 흐름이고 비수도권은 하락하는 흐름인데 근데 평균 가격은 어떨까요?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뭐를 뜻하느냐? 수도권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렇죠? 반에 2명이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쉽게 해서 2명 있다고 해볼게요. 한 명은 성적이 떨어지고 있고 한 명은 성적이 오르고 있는데 2명의 평균 성적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오르는 요 친구의 성적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학생은 뭐 10점에서 5점으로 떨어지는데 오르는 학생은 10점에서 20점으로 오르고 있다면 평균적으로는 상승하는 거죠. 그만큼 기여도가 클수록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뭐 거래량이나 다른 걸로 봐도 그렇습니다만 기여도 면에서. 그래서 저는 평균 가격을 전망하는 거고 근데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는 흐름이고 이런 기조는 추세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플러스 기운을 그냥 온기라고 표현해 볼게요. 긍정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플러스를 온기 그리고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걸 냉기라고 표현해 본다면 그런 온기가 어디까지 전개되느냐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으로는 온기가 전개되고 비수도권에서 일부 지역에는 온기가 전개가 되지만 그러나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인근의 지역들은 아예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는 흐름. 이게 비대칭화인 거죠.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우리 기자님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예. 전망을 한다고 했었는데 한 가지 측면만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나머지도 질문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아마 첫 번째 근거만 듣고 시장을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시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신다면 어떠실까요? 네, 그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거시 말고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의외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이 안 어울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접근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그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해서 내일 오른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좀 안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이 방향성이 변동성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그린다고 하죠. 오르는 구간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구간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오르는 구간에 있는데 오르다가 갑자기 그 다음 날 떨어지진 않아요. 오를 때는 한동안 오르는 거. 물론 그 사이클이 길게는 5, 6년 사이클을 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짧을 때는 뭐 이렇게 반년이라는 사이클을 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이클상 플러스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 상당 부분 플러스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자료를 지금 못 보여드리니까 설명만 드린다면 서울시의 구들이 있잖아요. 그 구 중에 가장 먼저 마이너스만 있다가 결국 20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초로 플러스로 바뀐 구들이 있어요. 몇 개 구가. 근데 그걸 소위 우리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상급지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상급지가 플러스로 바뀐 지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3월입니다. 3월에 먼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4월 정도 되니까 플러스로 바뀐 그런 구들이 4-5개로 늘어나요. 5월이 됩니다. 그럼 많아져요. 6월이 되고 정말 많아지고요.
6월만 해도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강북구는 플러스로 바뀌지 않았는데 7월, 8월 들어서 서울시의 모든 구가 빨강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까지도 다 빨강색인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구들이 먼저 상승 반전했을 때 몇몇 구들이 또 상승 반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아직 상승 반전하지 않은 지역, 예를 들면 노원구나 도봉구나 이런 지역은 6월 당시 플러스로 반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온기 마치 이런 거예요. 가마솥처럼요. 가운데가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손잡이가 마지막으로 플러스로 바뀌는 지역들이죠. 그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도 저는 많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 분석 다음이 예. 저는 이제 선행 분석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기존 주택의 매매거든요. 그 신규 주택 매매를 이제 분양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매 시장이 있어요. 근데 경매 시장을 보면 매매 시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매 시장을 본다는 얘기는 약간 떡잎을 본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약 그 선행성이 한 1년 정도, 짧을 땐 6개월 정도 선행성을 두고 움직입니다. 근데 경매 가격이 경매 시장을 볼 때 매각률을 보고 매각가율을 봐요. 매각률은 쉽게 말해서 매각되는 경매 물건들은 많은데 대부분 경매로 소진이 많이 된다. 그러면 매각률이 높아요. 반대로 아무리 경매 물건이 많아도 매각이 안 된다. 그럼 매각률이 낮죠. 그 매각률이 가장 낮은 지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22년 11월입니다. 근데 22년 11월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매각가율은 쉽게 말해서 이 경매 물건은 10억인데 만약에 5억에 나가요. 매각가율이 낮은 거예요. 근데 6억에 나가요. 매각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7월에 나가 매각가율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지표를 보면 경매 시장의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섬뜩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건가요? 아마 우리 조선일보 땅짓고에 그 인터뷰 하시는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네네. 다를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네. 진단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니까.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다양한 각도로 본다라기보다는 네네. 굉장히 거시경제의 변수로서 보는 거예요. 접근이 달라요. 예. 부동산 시장 안에 들어가서 부동산 시장을 보기보다는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물가라는 변수, 금리라는 변수, 환율이라는 변수, 코스피라는 변수, 부동산 시장이라는 변수를 이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굴러가는 속도가 다르고 굴러가는 정도가 다르지 하나의 톱니바퀴만 빠져서 안 굴러가긴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섬뜩하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22년 10월, 11월 그 정도가 어떤 구간이었냐면 미국의 긴축 속도가 가장 빨랐던 지점입니다. 22년 그 11월 정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연거푸 4번 했던 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가장 많았던 지점. 1번. 2번. 재밌게도 시중금리라고 봤을 때는 22년 11월이 정점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금이 높아요. 3.5%니까. 그때는 3%가 안 됐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이었죠. 근데 시중금리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22년 11월이 시중금리가 정점이에요. 2번. 네. 세 번째. 그때가 코스피의 바닥입니다. 주가가 바닥이에요. 주식시장. 네 번째. 22년 11월이 환율의 정점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던 지점입니다. 1,300원대. 외환시장. 그리고 아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등락률을 가지고 설명을 계속 드려왔는데 예. 22년 11월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였겠죠. 22년이니까 마이너스인데 그 등락률의 바닥이어요. 마이너스 0.48%. 다섯 번째, 네. 경매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매각률의 바닥을 찍는 그 지점이 역시 22년 11월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 거시경제 변수를 가지고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다고 설명드리는데 예.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기에는 시기가 많이 겹치기도 너무 하네요. 겹치 네. 한두 개가 겹치는 게 아니라 네다섯 개가 이게 이렇게, 우연이라. 네. 근데 제가 이 관계를 다 설명해낸다고 한다면 우연은 아닐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낸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동산을 하나의 거시경제 변수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아니면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평균 0.5%일지 마이너스 0.5%일지를 전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시경제 변수라는 관점에서도 경매 시장, 아파트 경매 시장의 매각률이 바닥인 지점이 22년 11월이고 매각 가율이 바닥인 지점이 그 언저리예요. 그리고는 두 값이 추세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러면 경매 시장이 매매 시장에 선행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승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재밌게도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예.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저는 전망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기자님께 말씀드리면 22년 전망할 때 집값 떨어진다고 전망했습니다. 23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망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전망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 경매 시장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하락론자든 상승론자든 시장을 전망할 때 공통적으로 보는 요소가 이 경매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선행지표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본 거고요. 또 접근은 뭐 더 되지만 뭐 정책 네네. 분석도 해야 됩니다만 제가 나머지 분석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수급 분석이죠. 결국 가격을 전망하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그렇습니다. 분석을 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수급 분석은 수요 부문과 공급 부문을 한번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는 계속 느는지 공급은 계속 느는지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공급이 더 늘면 가격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만 느는지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도 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메커니즘은 수급이고 결국 수급을 결정짓는 나머지 변수들이 영향을 줄 뿐이에요. 이걸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죠.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좀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려본다면 일단 수요 측면 공급이 더 쉽습니다. 공급부터 가겠습니다. 공급 측면을 보면 책에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라는 데이터를 제시해 놨습니다. 예. 근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 건설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분양 공급 사업 해야지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허가 받는 거죠. 그럼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약 3년 정도 맞습니까? 3년 정도 후에 건설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빵 만들어야지 하고서 오늘 빵 만들어서 빵 공급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을철에 배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다라고 판단하니까 중국산 배추라도 적극적으로 공급하려고 해요. 그러면 중국산 배추를 많이 들여와서 적어도 상업용이나 공업용, 그러니까 제조용 배추로 사용하면 가정용 배추는 여유가 생기겠죠. 수급 조절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급을 당장 늘리겠다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을 당장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인허가를 받아도 아무리 빨라도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향후 분양 공급량을 판단할 때
앞서서 볼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신규 주택 공급량, 인허가 건수라는 거예요. 그럼 인허가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흐름을 보시면 20년에서 21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21년에 정점을 찍고 22년, 23년, 24년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예. 줄어들고 24년에는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가 완전히 악화되거든요. 그러면 21년에 정점을 찍고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24년 지금 하반기에도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고 인지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서둘러 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을 했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런 움직임까지 생각을 해보면 24년 하반기만이 아니라 25년에도 그러니까 인허가 건수가 21년 정점을 찍고 22, 23, 24 줄어들었다는 것은 24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주택 공급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야.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 때문에 인허가를 받은 것이 실제 공급될 확률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허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가짜 인허가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도 줄었지만 인허가 받은 물량이 공급될 확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게 공사 기간도 지연돼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에 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금융사들이 자금 공급을 못 해요. 사업자 등록증 내보세요. 제시해 보세요. 매출액 그 보여주세요. 대출하려면 그거 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제외 대상입니다.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 안 해주니까 인허가 받고 뭐 했다가도 무너지거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받았지만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네. 공급이 지연되는 효과까지 생각해 보면 인허가 건수는 수학적인 그냥 산수적인 데이터지만 그 산수적인 데이터로만 봐도 분양 공급량이 줄어들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인허가 건수조차도 사실상 진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026년 이후로 공급이 더 줄어들 거다. 이게 공급 부족이 뭐 현실화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겠죠.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영향을 미치죠. 그게 또 수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또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수요적인 측면을 볼 때 한 가지 방금 부동산 PF 부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었어요. 저 채널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이 이 현상이 저는 부동산 PF 부실이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게 가장 약한 고리에 해당돼요. 그런데 부동산 PF 부실이 집값의 상승 요인일까 하락 요인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승 요인으로 보통 많이 보죠. 혹시 왜 그렇게 혹시 조선일보라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나왔으니까 잘 몰라서요. 예. 좀 조선일보는 그렇게 보시나요? 뭐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또 수요는 많아질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수요와 공급의 그 관계에서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그렇게 보셨는데 전 부동산 PF 부실은 상방 압력도 있고 하방 압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주신 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어요. 그 부동산 경기가 얼어 있죠. 네. 건설사가 부도날 것 같다 하는 그런 공포감이 있죠. 그럼 소비자의 신뢰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소비자의 신뢰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런 분위기에 뭐 경제 위기 올 것 같아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수 심리가 반영이 돼요. 안 좋게. 그죠? 그게 주택 가격 하락을 또 야기할 수 있어요. 단기간 안에는.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단기간 안에는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조정됐었던 일도 있다. 상당 부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PF 터지면 어떡하지?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4월 위기 소리 돌아요. 예를 들면 9월 위기 소리 돌아요. 그때마다 매수하면 안 되겠다. 집값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럼 폭락하면 그때 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단기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나 그건 하방 압력인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제 채널에서는. 네. 왜 그랬느냐? 기본적으로 부동산 PF 부실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부도 그렇지만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앞당깁니다. 그럼 건설사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당연히 공급 물량이 제약된다라는 뜻을 얘기하죠. 그리고 금융부실이 나면 돼요, 안 돼요? 금융부실 상황인데 금융위기로 전개되면 돼요, 안 돼요? 현 정부의 의사결정자들 입장에서 안 되죠. 안 되죠. 네. 물론 그걸 원하는 분도 계세요. 폭락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럼 그건 어쩌면 정치적인 입장인 거죠. 반대의 정치적 입장. 근데 그걸로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금융위기 터지도록 놔둘 것인가? 4월 총선을 앞둘 때까지만 부동산 PF가 안 터지도록 막다가 4월 그 총선이 있은 후에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게 둔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저는 질문을. 그러니까 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미국 경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11월 대선 끝나면 경제위기, 금융위기 오라고 놔둘까요? 그럴 정부는 그럴 정부는 없죠. 없다. 네. 이거는 여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진보 보수를 논하는 게 어떤 정부도 그럴 정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경제적으로 탄핵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위기 상황이면. 그걸 놔둘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총선이나 뭐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두고 좀 경기 부양 효과를 좀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그 터질 것을 잠깐만 데일밴드로 막아놓고서 총선이나 뭐 대선 끝나면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부동산 PF 부실은 정부는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건설사가 상반기 때 하루에 하나 꼴의 건설사가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금융사들도 이런 금융부실을 떠안으려 할까요? 역시 금융사들도 금융부실을 떠안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금융부실로 우리가 떠안지 않도록 건설사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가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하죠. 대출을 더 안 해주는 방식으로 상환하라는, 이제 상환만 받는 방식으로 위기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오는 성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부동산 PF 부실 해가지고 몇 조 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고, 저도 그런 거 분석해드린 적이 있지만 그 전체가 몇백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그게 다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연체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일부가 부실채권 비율인 거예요. 그 부실채권 비율을 떠안고 있는, 그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금융사는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기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3%가 안 돼요. 그럼 이게 정말 금융위기로 갈까? 그럼 금융위기로 안 간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결국은 금융이 돌지 않으니까,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건설사들이 또 건설사들도 탄탄한 기업들도 우리 쉬어가자, 조심하자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건설 공급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압력이죠. 부동산 PF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압력인. 굉장히 재밌게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봤는데 아직 수요 측면은 분석 안 네네.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지만 공급 측면만 가지고도 부동산 시장이 사이클을 그리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게도 20년, 21년처럼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 그때 건설사들이 오히려 야 건물 짓자 하고 인허가 받아요. 인허가 물량이 치솟아요.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22년, 23년 냉각될 때
아 그러면 건설하면 안 되게 분양해도 안 되겠다면서 인허가 건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화랑일 때 인허가 건수가 늘어나니까 그게 공급되는 국면에 대량 공급되는 국면에 가격이 조정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공급 측면만 봐도. 그래서 계속 사이클을 그리는 겁니다. 반대로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을 분양 사업 안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덜 그려집니다. 굳이 따지면. 근데 오히려 그럴 때 해야 되는데 금리는 높지, 경기는 안 좋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 하니까 공급 물량을 줄여요. 공급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이 하락 사이클을 마감하고 상승 사이클 때 공급 부족으로 연결되는 거죠. 엇박자입니다. 이렇게 좀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요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수요 측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 그러니까 두 가지 곱하기 관계예요. 기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구매할 능력이 충분해요. 근데 구매할 마음이 없어요. 구매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매를 안 할 안 하겠죠. 거겠. 반대로 구매할 의사는 있어요. 구매하고 싶어요. 근데 구매할 능력이 없어요. 구매하시겠습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네. 아닐까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도 안 되니까 구매 여력이 낮은 거죠. 그 두 가지를 그 관계를 규명할 때 곱하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상승하는지를 봐야 돼.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의사가 없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5천억 자산가들이 구매 여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력은 있지만 구매할 의사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인 거예요. 0이면 0인 거고 반대는 반대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구매 의사는 이겁니다. 제가 기자님도 이 부동산 시장을 보시고 많은 전문가들의 말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겠지만 잠깐 비전문가라고 가정하고 혹시 그냥 일반 대중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24년 10월의 집값과 25년의 10월의 집값 어떤 게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5년이 더 높을 거라고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후 집값이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생각은 기자님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전반적으로 더 많은 대다수 혹은 과반 이상의 생각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과반 이상이에요. 과반 이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저는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이 지표가 100이라는 기준선을 상회하면 지금의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더 높아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 대중들이 5천만 국민이. 근데 그 값이 지금 100이 아니라 110이 아니라 120을 초과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더군다나. 그 얘기는 뭐예요? 구매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그림이구나. 내가 여기서 예외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 구매 의사가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구매 여력이죠. 구매 여력을 가지고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뭐 다 존중합니다만 가끔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집을 사요? 누가 집을 사요? 소득이 안 느는데 누가 집을 사요? 근데요. 지금 경기가 좋아서 그 소득을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PIR이 10배가 넘죠. 그러면 평균 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냥 10년이 아니라 20년 걸린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축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20년 동안 그 집값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역시 또 어렵다는 거예요. 이만큼 집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아서 지금 소득이 늘어서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축적된 소득으로 집 사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20년 동안 일하셔서 집을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값은 그냥 함부로 전망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제 말만 그대로 그냥 따라서도 안 돼요. 그냥 그러고 있구나 믿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미처 못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거의 20년, 30년 평생 그 젊음을 다 바쳐서 모은 소득을 가지고 마련하는 게 내 집 마련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 집은 그냥 집값이 아니라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누구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당신 말 듣고 안 샀어요. 당신 말 듣고 샀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 그런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축적된 재산 혹은 소득을 축적한 것이 재산이니까 축적된 재산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이동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지 소득이 지금 늘어서 지금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1년 소득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400만 원 월급 받다가 500만 원으로 월급이 늘었으니까 집을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대출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냥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출량은 뭐에 의해 정해져요? 지금의 소득 증가세에 반영이 돼요? 기존 1년, 2년, 3년 전부터 과거의 소득에 기초해서 대출 여력이 나와요. 과거의 과거죠. 소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고 지금 소득이 늘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기간 동안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산업에 걸쳐서 특히 대면 산업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현직에서 실업되고 무급 휴직 받고 무급 장기 휴직 상황에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국면에서 근데 어떻게 집값이 오릅니까? 돈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집 살 여력이 있던 사람이 집 살 의사가 발현될 때인 겁니다. 그리고 금리인 거죠. 왜냐하면 부족분을 뭘로 메꾸는 거야? 대출로 메꾸는 건데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구매 여력이 생기는 건데 24년 하반기 25년 경제는 시중금리가 이미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나 구매 여력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한 가지 구매 여력을 볼 때 또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것이 내 집 마련 수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월세 임차인이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전세 임차인이 내 집 마련하는 구조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중요해요. 근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가 계속 좁혀져 왔죠. 예. 왜냐하면 전세 가격은 23년에도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매매 가격은 조정됐다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은 계속 상승만 했고 매매 가격은 조정을 거치고 상승세로 바뀌었고 그리고 상승률도 전세 가격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매주 0.07%씩 오르고 있고 매매 가격은 0.04나 0.05%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도 전세 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면 이런 국면에 가격은 상승 반등하고 그러면 나 이제 전세 계약 끝나면 매수할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상승하는 걸 볼 때 그렇겠죠. 의사가 생기니까. 네. 근데 전국 평균 가격이 상승 반전한 시점이 7월입니다. 그러면 7월 이후에 상승하는 걸 한 달 정도 봤다고 해볼게요. 그럼 8월 정도에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분들이 내 집 마련으로 전환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세 계약을 연장하느냐 마냐는 이미 먼저 판단했어요. 그러면 지금 9월이고 10월입니다. 9월, 10월에는 그래도 가격 반등이 3개월 정도 일어나는 걸 확인했고, 그걸 확인하기 전 단계에 이렇게 되고 있으니 나 그러면 전세 계약을 연장할까? 다른 전셋집을 선택할까? 아니면 이참에 내 집 마련할까?라는 판단을 하는 시점이 10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고 보면 전세 계약 기간까지 계산을 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 집 마련 수요도 같이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 보면 지금은 한 5가지를 가지고 네네. 접근을 해 봤는데, 사실은 그 5가지 접근이 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그 플러스가 강한 플러스는 아닙니다. 각각이. 그러니까 모두가 플러스지만 각각이 뭐 트리플 플러스씩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2020년은 트리플 플러스씩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의 플러스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 상승세가 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강하진 않아도 상승이냐 하락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면 상승이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의 상승의 온기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그 온기가 또 수도권이나 그 수도권 가까운 그 빅4라고 하죠. 예. 뭐 과천, 분당, 뭐 광명, 하남 정도까지 이렇게 보자면은 거기까지 미쳤다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런 상승 기조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구조가 물론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소위 이제 강남이나 이런 지역의 신축을 선호하죠. 모두가 뭐 50억, 60억 하는 그런 집들을 당연히 선호하죠. 예. 욕구는 그러한 네. 거예요. 그러나 그 욕구만큼 나의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체제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주지가. 그러면 그 대체지를 선택하는 와중에 사실 서울에서 그 주택을 마련할 만큼의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은 그 대체제로서 이제 수도권을 선택하게 돼, 경기권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고, 그래서 소위 서울의 집값들이 상승 전환할 때 그걸 살 수 없는 대체제 성격인 수도권 집을 찾는 과정. 그래서 마치 가마솥처럼 가운데가 뜨거웠을 때 점차 이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으로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 온기가 지금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경기권 지역 이외에 더 멀리 퍼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멀리 퍼져갈 여지도 있습니다만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앞서서도 그 비대칭화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비대칭화가 일어나지는 좀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 변화가 같이 찾아왔다는 거. 이거는 일종의 우리나라의 두드러지는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 인구 구조 변화의 양상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구는 감소세이지만 가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늘어서예요. 그러면 거주 수요는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 수요가 뒷받침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지금 한 10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가구 수가 늘어나는 구조 하에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인구 감소라는 것은 하방 압력 맞아요. 그러나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상방 압력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인구 구조 변화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인구의 증가냐 감소냐,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 인구는 줄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해서 전국 인구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수도권 인구는 감소하지도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맞물려요. 정책적으로도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오히려 촉진해요.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밸류 체인에 해당되는 소재 업체나 부품 업체, 장비 업체들도 인근에 다 배치될 겁니다. 그러면 더 수도권 집중화가 야기되고 또 그런 것들을 서울과 광역도시 철도 망으로 GTX로 연결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메가 서울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었잖아요. 예.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제 성격으로서 상대적으로 원하는 지역은 서울을 어느 지역일지 모르지만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이라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대체제 성격으로서 온기가 전개되지만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인구의 이동을 고려했을 때 결국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의 지방 소멸화는 더 가속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떠나니까 있던 인력도 떠나요. 기업은 왜 떠났을까? 인력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 부족 때문에 기업이 떠나지만 기업이 떠나니까 또 남은 인력도 떠나는. 학교가 학생이 부족해서 떠나지만 학교가 떠나니까 남은 학생도 떠나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은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하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악순환이죠. 대신 그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집중화죠. 수도권이나 특정 대도시로. 그래서 온기가 전체적으로 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화가 일어나고 또 지방은 소멸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방 부동산은 오히려 온기보다는 냉기가 더 네.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비대칭화로서 전망하고요. 물론 상승 반전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마다도 거점 도시나 이런 지역은 또 인구 집중화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런 지역은 상승 전환 하더라도 그 상승세가 서울 수도권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상승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비대칭화의 흐름을 소위 여러분 감안하고 여러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서울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정말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국에 다 계시니까. 정말 와 그 주말에 북콘서트 하는데 새벽에 그 기차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날 오셔서 숙박하고 또 콘서트 참여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속상하고 죄송하고 뭐 솔직히 제가 뭔데 여기까지 그렇게까지 그 2시간을 위해서 오시나 하면서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는데 전국에서 보시거든요. 근데 그냥 평균 가격이 오르니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게 전국 가격이 다 같이 오른다라는 성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비대칭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4년 전망서와 25년 전망서의 같은 흐름입니다. 24년에는 비대칭화라는 트렌드가 전개된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25년은 그게 더 추가적으로 진전된다라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대칭화, 양극화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를 생각해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그래서 정해진 미래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 저출산 특위에서 고민하는 게 저출산을 막자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자. 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자, 순응하자. 정책 기조가 막자가 아니라 순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 구조 변화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막기 어려운 과제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배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배치를 한다든가 또 지금처럼 거점 도시별 특화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일으킨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가동한다면 분산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뭐 여야를 떠나서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한국 경제의 저출산이나 혹은 인구 감소나 뭐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나 산업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과제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지방 소멸이나 인구 구조 변화가 단기적으로 벌어지는 중요한 특이점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한다면 좀 멀고 긴 안목을 두고 경제를 설계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인 산업 경기보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대응으로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거나 하는데 조금 더 총력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네. 뭐 반포동 60억 아파트나 뭐 용산에 뭐 100억짜리 아파트나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이게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이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좀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뀔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비정상화된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인간의 탐욕이 이제부터 좀 줄어들까? 앞으로는 더 탐욕이 더 폭증할까? 저는 후자에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정하는 거예요. 뭔가의 방향성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론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도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투자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더 비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정상적인 시장이 지금까지 비정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정상이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기보다는 비정상화된 시장이 앞으로도 비정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정책 기반자가 아니에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는 전망하는 사람이에요. 이코노미스트예요. 그러면 정상입니까? 이 50억 60억 집값이 정상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모습은 멋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좀 더 멋있게 구독자분들께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 맞습니까? 울부짖으면 더 멋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전망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그거는 비정상적이라고 잠정 갖고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반영한 전망이니까 그거는 좋은 접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어떤 분들께는 정말 어울리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냐면 정치인. 왜냐하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정책 당국, 의사결정자. 이런 분들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 가격을 좀 정상화하는 노력으로서 이거 정상 아니다.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더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시장을 놓고 저는 상정하고 전망을 하는 거니까 가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그 전망과 달리 어떤 정책들이 자꾸 가미돼서 그 전망이 미스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그 정책 기조도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도 부동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인 거예요. 어떤 종류의 정책 기조를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지 방향성을 이미 당선되기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책 기조를 이미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방향성을 이미 알고 있는데 전망을 했는데 이런 정책 때문에 전망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예를 들면 잠실 아파트가 3천만 원일 때 1억으로 오를 때 시장의 반응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1억에서 2억 오를 때, 2억에서 5억 오를 때, 5억에서 10억 오를 때 내내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10억에서 20억 오를 때 역시 비정상이라고 했고 20억에서 30억으로 오를 때 역시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만 비정상인 게 아니라 세계 부동산은 비정상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으로 그 집값이 올라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비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전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평균 가격이 올라왔을까? 장기적으로 이 평균 가격이 왜 올라왔을까? 그 평균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오는 현상은 저는 집의 가치가 올라서 집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집의 표시 가격만 올렸다, 태그 가격만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다. 수십 년 동안 돈의 가치는 매년 떨어져 왔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돈의 가치는 전년보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물가예요.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건의 가격을 지수화한 물가 지표. 물가 지수가 한 번도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한 번도 돈의 가치가 오른 적이 없는 거죠. 매년 떨어진 겁니다. 그럼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 되는 환경에 매년 놓이게 된 거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시장을 좀 판단하실 때 인구 감소가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거 말고 그 밖에 나머지 상승 압력이 있나? 근데 그 나머지 상승 압력 저는 가장 강한 것이 말씀드렸던 돈의 가치고 지금까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왔듯이 앞으로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 되겠구나. 짜장면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가 있고 지금은 10,000원일 때로 왔는데 자장면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주고 자장면을 바꿀 시대가 온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 하는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에 인간의 탐욕으로 더 비싼 아파트, 더 뭐 요지의 아파트, 초호화 뭐 인테리어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더 높게 올라가는 현상이 그걸 못 가진 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나는 저런 걸 못 갔네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들겠지만 그걸 비정상이니까 다시 정상화될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비정상적인 구조는 앞으로도 전개될 거야라고 가정하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께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혹여나 여러분이 보지 않으셨던 그 부분마저 제가 좀 채워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저도 미처 못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 그 논리가 수긍이 될 만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여러 상승 혹은 하락론자들의 의견들을 고루 접하셔서 결국 여러분의 판단을 360도를 다 보실 수 있게 미처 못 보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집값은 전 재산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젊음을 바쳐서 모아온 돈이기 때문에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사자마자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부동산 경기를 좀 잘 판단하실 수 있게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조선일보 땅짓고 기자님과 이렇게 오히려 그 인터뷰를 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해 드렸는데 여러분께도 시장을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0월 한 달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거운 일만 가득한 그런 한 달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